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봤죠. 그 선거를 치르기만 하면 대패하죠. 갈수록 의석수가 줄어들죠. 그거 왜 그런가요? 김영삼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했겠죠. 이것이 맞다. 뭐 조선 총독부 철거나 뭐 작전권 회수나 뭐 전두환 오태우 체포나. 근데 그러한 행위는 자기네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나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지역에서 다 빼앗기잖아요. 자민련한테. 김영삼은 이제 그걸 몰랐던 거죠. 살펴보았고, 또 김영삼이 하는 일들을 좀 살펴봐야 되죠. 그래요.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뭔가요? IMF 사태겠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 살펴봐야 돼요. 전두환은 올림픽을 개최하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지. 한국인들은 이에 열광하고 전두환과 군사정부를 칭송했어. 그리 생각한 김영삼은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여 업적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추진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방법을 궁리했고 월드컵을 개최하거나 OECD에 가입하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죠. 그리하여 월드컵의 개최와 OECD 가입을 추진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개 성공하죠.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IMF 사태와 연관이 있냐? OECD 가입이 좀 연관이 있었죠. 그 당시 OECD에는 28개국이 가입되어 있었고 선진국만 가입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OECD 가입하면 선진국으로 이제 인정받는 것으로 되는 거였어요. 인정받는 거였죠. 당시 OECD 가입국은 28개국이고 당시 가입한 국가는 주로 선진국이었다. 그렇죠. 가입에 성공하면 선진국으로 인정되는 거죠. 봉인되는 거죠. 가입에 성공하면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가입에 성공하면 그렇죠.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OECD에 가입하는 조건이 있었다. OECD 가입 조건에는 금융 및 자본시장 자유화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하여 김영삼은 금융 및 자본시장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허용했다. 그 결과 1996년 12월 12일 한국은 OECD 가입에 성공했다. 금융 자유화란 건 뭔가요? 자본시장 자유화. 금융은 돈을 여기저기서 자유롭게 빌릴 수 있게 하는 거죠. 빌려주고. 자본시장 자유화는 뭔가요? 주로 주식시장을 얘기하죠. 한국 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예전부터 외국인들이 함부로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한국 주식을 살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허용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금융이 자유가 되자 한국은행들은 그 조건이 뭔가요? 이제 금융 및 자본시장 자유화가 있다 했죠. 이게 뭔가요? 결국은 IMF 사태의 도래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본 거예요. 금융이 자유화되자 한국은행들은 일본은행으로부터 단기 외화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 왜 그랬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통상 단기 대출 금리에 장기 대출 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최저 조치이다. 단기 외화 대출을 많이 빌렸다. 왜 장기를 안 했을까? 단기가 금리가 낮다는 거예요. 왜 빌리나요? 빌려서 또 대출을 하겠죠. 더 비싸게. 더 큰 이자를 받고.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예금을 하면 예금 이자를 주죠. 또 대출을 하죠.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대출 이자를 받아서 예금 이자를 지불하고 남는 게 은행의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IMF 사태를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만기 시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럼 단기 대출을 빌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기가 오면 대출 연장하면 되잖아요. 혹은 다른 곳에서 연장 안 해주겠다 이러면 다른 곳에서 빌려서 갚으면 되잖아요. 금융권은 통상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은행은 어떻게 수익을 얻는가? 예금을 받은 이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를 지불한다. 이때의 이자를 가리켜 예금이자라고 한다. 예금이자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맡긴 돈으로 수익을 내야 한다. 예금 돈을 맡으면 이자를 줘야 되니까 맡긴 자금으로 수익을 내야 되겠죠. 그걸 대출한다는 거예요. 예금이자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맡긴 돈으로 수익을 내야 한다. 수익을 내기 위해 대출하고 이자를 받는다. 이때 이자를 대출이자라고 한다. 따라서 대출이자는 예금이자보다는 없다.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래야 은행이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이를 통상 예대마진이라고 부른다. 이걸 알고 이 정도만 알면 IMF 사태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IMF 사태가 터졌는지. 1996년 한국에서 예금금리는 약 10% 정도였고 일본은행의 대출금리는 약 2.2%였다. 그러면 예금을 받으면 예금이자를 줘야 되죠. 일본은행으로 돈을 빌리면 대출이자를 일본은행이 지불해야 되죠. 누구한테 어느 게 더 유리한가요? 일본은행한테 빌리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대출금리는 13% 정도였다.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면 약 3%의 이익이 남는다. 그렇죠. 예금이자가 10%니까. 반면에 일본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다시 한국 기업이나 민간에 대출하면 10.8%가 남는다. 그렇잖아요. 대출금리 13%. 일본은행의 대출금리는 2.2%. 10.8% 남잖아요. 대박이야. 은행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대박이잖아요. 물론 몇 가지 위험이 있었다. 만기가 도래했을 때 일본은행이 대출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은행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한국은행이 왜 위험에 빠졌나요? 당시에 대출 연장 안 해줬잖아요. 회수했잖아요, 그냥. 큰 위험에 빠지죠. 그런 위험은 전혀 없어. 30년 넘게 일본과 거래했는데 연장 안 해준 적이 없어.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오히려 더 많은 자금을 빌려주었지. 그런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1980년대 초반에 있었다는 거예요. GDP가 마이너스로까지 떨어지고 그래요. 뭐 그런 상태에서 외환이 부족해졌을 때 그때 다 연장해주고 일본에서 추가적인 자금까지 대줬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럴 일 없어 이러면서 리스크는 0%야 라고 은행들은 생각했다. 과거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지. 누가 회수할 줄 알았냐는 거예요. 또한 환율 변동의 위험이 있다. 당시 한국은행들은 일본은행으로부터 달러를 빌렸는데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여 대출하면 원화 가치 하락 시 수익이 감소하거나 경우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환율 위험이 있죠. 돈을 빌렸는데 달러로 빌렸는데 그거를 원화로 바꿔서 원화로 빌려줘요. 그러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갚아야 되니까 달러로 손해가 날 수 있죠. 그거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달러로 빌려서 달러로 빌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죠. 대부분 다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은 어렵지 않다. 일본은행으로부터 달러를 빌려 달러로 대출하면 그만이다. 달러로 빌려서 달러로 받으니까 뭐 특별하게 손해볼 거 없다는 거예요. 대박을 꿈꾼 한국은행들은 즉각적으로 대박 계획을 실행했다. 그렇죠, 뭐. 대출 받기도 쉽고 그 당시에는 10%가 넘게 났는데 예금 받아서 대출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예금 금리 10%인데
일본 은행의 대출 금리는 2.2%고 어떤 길을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대박이 눈에 보이는데 연장만 해주면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일본과 미국은 비슷하게 빌려줬어요. 미국이 조금 더 많이 빌려줬죠. 비중은 31%, 180억 불. 일본은 160억 불, 28%, 미국은 31%. 자유화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독일도 좀 빌려줬죠. 전부 다 대출금은 커지는데 일본 대출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1993년에 160억 불이었는데 420억 불까지 증가하죠. 2배 이상 증가하죠. 미국은 2배 이상 증가하지 않죠. 대출 비중이 일본이 압도적이게 되죠. 35%, 미국은 23%. 일본의 대출 금리가 매우 낮으니까 2.2%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도 낮죠, 뭐. 그래요. 주요국들로부터 대출금은 모두 증가하지만 일본으로부터 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은행들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95년부터 96년까지 보라는 거, 97년까지 보라는 거예요. IMF 터지기 전까지 2배 가까이 증가하잖아요. 1994년까지 1995년 일본으로부터 대출금은 220억 불이었는데 1997년 420억 불로 1.91배 증가한다. 95년 1년 사이 2년 사이에 한 두 배 증가하죠.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죠. 반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김 여사님 반일했다는 거예요. 연장 안 해줘 이러면 끝장나는 거지. 그 당시에 바본 거죠. 전혀 몰랐던 거죠, 이런 사정은. 음, 1994년까지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은 비슷한 수준인데 1997년에 이르면 일본의 비중은 35%로 크게 증가하고 그렇죠. 미국의 비중은 23%로 감소하여 일본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결국 당시 한국 금융은 일본이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그렇죠. 이제 뭐 소나기 들어온 거죠. 뭐 연장해주면 버티는데 연장 안 할래 이러면 이제 뭐 끝장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사정이 있었다. 그래요. OECD 가입에도 성공했고 월드컵 유치만 성공하면 나의 업적은 역사에 영원히 남겠지. 국민들은 대통령 하면 나를 제일 먼저 떠올릴 거야 라고 생각한 김영삼은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월드컵 유치에 박차를 가했다. 당시 월드컵은 피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였고 개최국은 세계적 위상을 인정받는 상징적 존재였다. 그렇죠. 한국은 단독 개최를 추진했지만 일본도 동시에 유치전을 벌이고 있었다. 피파는 두 나라의 경쟁을 조율하며 사상 최초의 공동 개최라는 타협안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1996년 5월 31일 2002년 피파 월드컵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렇죠. 1996년 이후 기업들의 사정은 악화되고 있었다. 상품을 팔아도 수익이 나지 않았던 것이다. 근데 1996년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기업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악화될 수도 있죠, 뭐. 굉장히 심각한 상태냐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인 거죠.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95년부터 97년까지 매출액은 계속 증가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증가하면 큰 문제는 없잖아요. 팔리니까. 매출 증가율은 급감하죠. 95년에서 96년까지 보면 절반으로 축소되죠. 근데 아주 심각한 건 아니에요. 매출이 감소할 때가 문제인 거지. 일단 증가하고 있으면. 근데 이제 경상의 이익률을 보자고요. 매출액 분의 경상이익이죠. 영업 외 비용도 봐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뭐
금융이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1995년에 4.2%인데 그 1996년에는 1.8% 절반 이하로 급감하죠.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팔려도 이제 이익이 많이 안 난다는 말인데 이거는 평균적인 거잖아요. 어떤 기업은 한 1.8%라도 한 5% 남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기업은 어떤가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1.8%면 마이너스 나오는 기업이 많겠죠. 그럼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파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1.8%면 수익성이 되게 굉장히 악화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매출액은 증가하지만 증가 비율은 감소한다. 하지만 매출 자체는 증가하니 문제될 것은 없다. 매출이 뭐 유지만 되면 또 수익성이 개선되면 나아지니까 큰 문제가 될 건 없다는 거예요. 수익성이 개선되면 잘 그냥 다 팔리니까 뭐 매출은 증가하긴 증가하는 거니까 수익성만 악화된 상태죠. 근데 IMF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런데 경상이 이익률은 1995년 4.2%에서 1.8%로 57.14% 감소한다. 그래서 수익률이 이제 많이 악화된 거죠. 그러면 적자나는 기업도 많아진다 했죠.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의 이익이 발생하니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될 것은 없죠. 하지만 이는 평균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이고 개별 기업들 중에는 손실이 발생하는 기업들이 대폭 증가했다. 1995년에는 파산한 기업 수가 약 1200개였는데 1960년에는 파산한 기업 수가 약 1800개로 600개나 증가했죠. 50% 증가했죠. 파산한 기업 수가 600개, 비율로 따지면 50%가 증가했다. 많이 증가하긴 많이 증가했어요. 증가하니까 이제 그 IMF 사태가 터진 건 맞죠.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매출은 국가적으로 보면 이상이 없잖아요. 국가적으로 손실이 나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 해결하면 IMF 사태가 안 터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괜찮으니까. 근데 능력이 없잖아요. 김영삼 정부가. 전두환은 잘 해결했죠. 더 안 좋은 상황에서. 그거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대출 연장을 못해서 망한 거 아니에요. 반일하다가 30년 동안 연장 안 해준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사실이에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인 걸 어떡하겠어요. 당시 손명도 전 정경련 부회장은 당시 사정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 경제는 1966년부터 눈에 띄게 기울기 시작했다. 그 힘들었다는 거예요. 96년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정부도 근본 치유 대책을 마련했다. 그게 뭐였냐 하는 거예요.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업 사정을 보고받은 정부는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여당에게 협조를 요구했다. 그리하여 1996년 12월 26일 목요일 새벽 6시경 여당 단독으로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었다. 수익성을 개선시켜야 되겠죠. 기업들이 파산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금융까지 생각했는지는 그것까지 알 수는 없지만 실업자가 많이 생기잖아요. 기업들이 파산하면.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1000명이 있어요. 300명을 잘라요. 그럼 기업이 유지가 돼요. 그럼 잘라야 되나요? 안 잘라야 되나요?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자면 대폭 동시에 다 진행되죠. 임금을 삭감하거나 자르거나 너만 줄 때는 둘 다 해야 되겠죠. 그걸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못 자르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이 파산했어요. 1000명 고용하고 있는데 1000명이 다 실업자 되잖아요. 300명만 잘랐어요. 그럼 700명은 먹고 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못 자르는 게 하는 게 선이다. 근로자 약자니까 다 파산하면 1000명 다 그거 실업자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건지. 여당은 노사간 합의가 불가능하고 야당 역시 절대로 합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다. 그래요. 노동법 개정을 합의가 안 되겠죠.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겠죠. 노사간 합의도 안 되고 노동자한테 불리한 거잖아요. 유리한 거 해도 더 유리하게 해달라고 반대하는데 불리한 걸 하겠냐는 거예요.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합의 없이 국민들도 인식도 못하고 뭐 설명한 것도 아니고 기업이 경제적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리해고제가 도입되었다. 자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기업 수익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조가 있는 곳에서는 임금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유연한 대처를 위해 파견 근로를 합법화한 것이다. 파견 근로도 합법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파견 근로를 합법화했나요? 근로자 한 번 고용하면 자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안 자르고 사람을 계속 고용하려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노조 임금이 비싼 곳이 비싸나요, 안 비싸나요? 사실 비싸잖아요. 같은 업종에서 일하더라도 대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임금이 비싸다는 거예요. 뭐 대략 뭐 대충 가정을 하면 한 1억이 되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한 5천만 원 되겠죠. 2배 차이 나니까. 근데 1억을 주고 계속 고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못 자르게 해놨으니까. 특정 신분 근로자에게 이익을 준 거죠. 큰 이익을 준 거죠. 그게 신분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써야 되는데 사람을 쓰면 기업이 이익이 안 남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파견 근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장을 왜곡한 결과죠. 특정 신분의 근로자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이런 제한을 가해 놓으니까 저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불쌍한 사람도 아닌데 누가 피해를 보나요? 다른 근로자가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신분제의 폐단은 누군가의 이익을 보장하면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끼치는 거예요. 그 자유롭게 이렇게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시장 임금보다 비싸게 받고 있잖아요. 떨어지겠죠, 한쪽은. 다른 쪽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양극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양극화가 생기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양극화는 시장 때문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에 제한을 가해있기 때문에 특정 신문의 근로자에게 이익을 줬기 때문에 이런 근로자들 사이에 양극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1996년 12월 27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제 이런 걸 자를 수 있게 하고 파견 근로자 허용하고 이러니까 총파업을 결의하겠죠. 근로자들 또 그 이익을 보장받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화나죠. 12월 3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도하여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했다. 철도, 지하철, 조폐공사, 배공원, 통신 등 공공부문의 근로자들이 중심이 되었다. 광화문 근처 서울역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그 대규모 시위가 그 당시에 열렸다는 거예요. 1월 중순까지 참여한 인원은 400만 명 정도에 이른다. 한 중순까지 지속됐다는 거예요. 중복된 인원을 고려하면 30만 명 정도 참여했다고 보면 된다. 400만 명이라 해놓고 왜 30만 명이라 하냐. 나오는 사람들 맨날 나올 거 아니에요. 근로자들. 그럼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그 정도라면 30만 명 정도 동원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한 20일 정도 열렸으니까, 보름 정도 열렸으니까, 보름에서 20일. 그래요. 근데,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민심이 나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1997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IMF 사태까지 터질 줄은 또 몰랐겠죠. 터질 줄 알았으면 뭐 설득을 해서라도 했을 건데 그냥 기업 수익성이 악화된다 심각합니다 이러니까 그냥 뭔가 좀 이렇게 혹시 문제 생길까봐
시도했다가 그냥 만 거죠. 시위를 여니까. 그 당시 제법 시위는 컸어요. 그래요. 대통령 선거하셨다. 그럼 이제 마침내 김대중과 야당 정치인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김대중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죠. 막 시위가 일어나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면 어떤가요? 여당은 굉장히 불리하죠. 김대중은 노동법 개정 사태에 강하게 반응했다. 굉장히 강하게 반응했다. 반응하겠죠. 이제 기회가 왔으니까. 1996년 12월 27일 금요일 야당이 새정치국민회의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긴급회의를 열고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와 김종필 자민련 총재는 이번 개정이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폭거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어요. 이글스니도 분노했겠죠. 뭐냐 새벽에 통과시키고 내용은 잘 모르죠. 분노한다는 거예요. 야당은 노조와의 연대를 선언하고 같은 날인 12월 27일부터 국회 앞과 광화문 명동성당 등지에서 열린 시위에 의원들을 파견해 현장에 직접 참여했다. 나이 쭉 지나고 나서 이제 한번 이유를 보는 거죠. 요즘 AI도 있고 한번 이유를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확인할 수 있고 뭐 그런 건 없었어요. 뭐 AI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AI 치면 딱 나오니까 자료 빼봐 이러면 자료 착 이렇게 나오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쉽지는 않았겠죠. 많은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고 터지는 원인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수익성이 악화된다. 적자나는 기업들이 있다. 적자나는 기업들이 파산한다. 그러면 누가 영향을 받을까요? 은행이 영향을 받겠죠. 은행이 부실화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로 부실화될 정도로 심각한 거였나? 또 이제 그러면 자꾸 파산하는 기업이 나온다, 증가한다. 은행이 위험해지죠.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뭐 회수하자 할 거 아니에요. 돈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경제적이 그게 되는 거고, 이제 과연 이제 그 일본에서 완전히 회수할 정도로 심각했냐 안 했냐 그런 건 따지기 전에 수익률이 이제 계속 악화돼요. 그럼 적자 나는 기업도 증가하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노동법을 개정 성공했어요. 수익성을 향상시켰어요. 근데 IMF 사태가 안 터질 수도 있는 거죠. 기업들이 어떤 파산이 정지가 됐어요. IMF 사태가 안 터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파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 돈을 빌려준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해서 회수하겠죠.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국가를 위해서는 노동법 개정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해고를 가능하게 해서 그때 좀 가슴이 아프더라도 잘랐으면 어떨까요? 무조건 못 자르게 하는 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업도 수익성을 좀 강화시켜서 IMF 사태가 안 터졌으면 괜찮았죠. 그 위기를 넘기는 거였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IMF 사태 터지는 바람에 어떻게 됐나요? 기업들이 막 여기저기서 파산하면서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그때.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1996년 12월 30일 월요일 총파업이 했죠. 본격화 되자 야당은 당 차원에서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노동계와 공동 행동에 나섰다. 권노갑, 한강호, 정동영 등 야당 중진 의원들은 서울역과 여의도 국회 앞 시위에 동참하며 노동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야당의 참여는 단순한 반대 차원을 넘어 노동계와 정치권이 공동 전선을 형성한 상징적 장면으로 기록되었다. 이제 야당이
총동원됐다는 거예요. 김종필까지 나오고 뭐 이제 그래요. 김영삼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권하기 위해서 총결집을 했죠.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권했지만 김대중이 이때 구조조정 했으면 IMF 사태 안 터질 수 있었던 거예요. IMF 사태까지 염두에 두고 이런 구조조정을 하진 않았겠지만 뭔가 좀 위기는 느끼고 한 걸로 봐야 되겠죠.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 민주 정치를 실시하니까 민주 정치 절차가 중요한 거잖아요. 절차를 어겨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지만 사실은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IMF 사태 안 터졌다는 거예요. 안 터질 수도 있었던 거죠. 좀 모호한 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이렇게 심각한 게, 그렇다 해서 아주 뭐 심각하나, 이 정도가? 좀 잘했으면 대출 연장도 해줬을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 안 좋을 때도 연장을 해줬는데, 이런 생각은 있는 거죠. 이후 1997년 3월 여야는 협상을 통해 노동법을 재개정하게 된다.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서만 허용되게 했고, 파견근로는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 파견기관과 업종을 법으로 규정하게 했다. 아예 해고를 할 수 없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계약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약상 해고할 수 있으면 해고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기업 소유주가 근로자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로자가 기업 소유주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듯이 한국은 신분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고 너무 잔인한 게 아니냐. 아니, 그래, 해고할 사람 해고해야지 또 다른 사람 취업할 거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 신분을 보장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된다. 또 국가적으로 봐라. 잘 보라는 거예요. 정리해고를 못하게 놨다는 거예요. 결국 개정해서. 그때 좀 가슴이 아프지만 국가 경제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때 좀 해고해서 위기를 넘겼으면 IMF 사태 불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시 이제 좋아지면 다시 고용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긴박한 경영상 필요해서 긴박할 때는 결국 뭔가요? 파산 위험에 직면할 때만 해고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수익성 강화하기 위해서 해고가 필요했는데 못하게 한 거잖아요. 어떻게든 위기를 넘기려 했던 시도인데, 뭐 그렇게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 아니었다, 사실은. 그때 했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